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이틀 동안 하셨죠? 월요일 날은 안 했어요? 그럼 어제 했어요? 방식은 아실 테죠? 이론 정리, 그러니까 요약집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요. 요약집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또 찍혔어. 자, 요약집 먼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요약집 3페이지. 자, 이 총칙인데요. 여기는 출제 비중이 2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 요게 이제 주타겟이고요. 법의 지정 목적은 지금 21회 지문으로 하나 출제했고, 전면적인 출제는 20회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21회 때 지문으로 그냥 물어봤죠. 자, 그래서 법의 지정 목적, 우리 법 제1조입니다. 가볍게 암기만 해두시면 된다. 이거는 우리 법의 지정 목적, 우리 법 제1조입니다.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높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볍게 그냥 암기만 해두세요. 이 의미는 몰라도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 나와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걸 냈을 때는 틀리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법령의 구성 역시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성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먼저 적용되고 있으니까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죠.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공인중개사법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민법, 사법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까? 보충적으로 적용되죠.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중간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간법이란 말은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해서 이제 중간법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적 규정이라는 것은요.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사법적 규정은. 근데 공법적 규정은 주로 이제 국가와 국민 간의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법은 1조에서 51조까지 규정을 봤더니 사법적 성격을 띠는 규정도 있고 공법적 성격을 띠는 규정도 있더라. 그래서 혼합법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내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니까 국내법적인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실체를 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성격이 있고요. 일부 절차적 규정이 섞여 있긴 섞여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부동산 중개업의 연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연역은 이제 출제를 안 하니까 일단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문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만. 문제집 봅니다. 16페이지. 자, 1번 문제. 1번 문제니까 풀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요, 기출특강이라든가 특강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는데, 일단 중개사법은 이론적인 내용도 습득이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스킬이 많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걸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 하면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틀린 부분 있으면 X를 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체크 포인트, 어디다 밑줄을 긋고 어디다 X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다음 중 공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야 되죠. 옳은 것. 1번입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까지 맞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것도 맞죠?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X 나가야 되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업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이다. 자, 그럼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 등은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은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다. 자, 지금 행정처분하고 벌칙 규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겠다. 이러한 경우는 업무 정지를 때리겠다. 이러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다. 공법적 성격의 규정이다. 공법적 성격의 규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3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요거 잠깐 생각만 하고 가죠. 뭐 2번, 3번 이런 지문들은 출제 안 합니다. 출제 안 하는데 어쨌든 문제집이 있으니까 이걸 싹 그어버려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고 가는데 그저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유사하다고요? 위임.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수임인이고 요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사예요. 그래서 요 둘이 지위가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사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공 역시 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민사관계입니다. 요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를 뭐라고 합니까?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 민법. 이게 민법 아니에요? 그럼 민사관계 중에서 특별히 상인들의 영역,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가 있죠. 그게 상법. 상법의 지위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상법은 상사관계에서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죠. 그러나 상사관계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법을 찾아보겠어요? 상법을. 그러니까 상사관계에 있어서는 상법이 민법보다는 먼저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법은 상사관계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가 있지만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먼저 적용되고 있으니까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관계에도 민법이 일단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분야죠. 그럼 상사관계 중에 하나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 분야를 규율하게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서는 널리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죠. 그러나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법을 찾아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가장 먼저 적용돼요. 근데 우리 법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무슨 법을 찾아봐야 돼요? 상법도. 그 다음에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찾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는 우리 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우리 법이 규정이 없다면 상법이, 다음에 또 상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3번 질문 다시 보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게 적용된다. 맞았네요? 그래서 우리 법이 먼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은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4번입니다. 개업공사가 중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개업공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예요. 이거 중개업 아닌 거 맞아요? 중개업 맞아? 중개업이에요? 보수를 안 받고 해도? 개업공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냐고요 이거? 맞죠? 자, 용어의 정의 잠시 후에 하는데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랬죠. 그럼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셔요.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개업공사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했다. 이거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맞았어요.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은 아니에요. 근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즉 확인 설명 정확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였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에도 공인중개사법은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나 중개업은 아니에요. 중개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4번 지문도 X예요. 이게. 다음 5번 지문.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중개업해요. 우리 법 적용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적용되겠죠. 근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거예요? 우리 법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쪽 법이 적용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자, 2번 문제 확 통과해버리고 싶은데 2번 문제 이런 문제 내지 않습니다. 10회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중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랬죠. 이거 문제집이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문제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자께서 다 풀라고 아마도 문제를 많이 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제 특강 자료에 나갔던 문제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기출 문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반복 숙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다. 뭔 뜻인지 아시죠? 이거 예습해 오셨나요? 예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잘 하셨어요. 했다고 했으면 혼날 거야.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이제 풀어는 드리는데 이거 복습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유형은 요즘 안 나옵니다 하면은 풀 필요가 없어요. 복습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건질 문제들이 있고요. 그냥 버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자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문제집이니까 풀긴 풉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가봅니다. 한번. 명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랬어요. 현행법에서. 행정처분 시 청문 절차 규정. 자, 이런 제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법에서 청문에 대한 규정이 청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취소할 때.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또는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는 청문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은 있어요. 근데 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청문 절차도 우리가 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돼 있잖아요. 행정처분 쪽에 청문에 대한 절차, 행정절차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청문 시작에선 대상자 불러놔야 되죠. 그럼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며칠 전까지 알려주게 되냐면 10일 전까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출석해라 하고. 이거. 그리고 청문의 주제를 누가 하느냐. 등록 취소하는 거예요. 청문 주제 누가 해야 돼요? 등록관청 해야지. 맞죠? 그러면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는 청문해야 되죠. 그러면 청문 주제를 누가 하겠어요? 시도의사가.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 주제를 누가 하겠어요? 역시 국토부 장관이. 맞죠? 지정 취소권자가 국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강의했는데 요즘은 안 하죠. 왜? 안 내니까. 일단. 근데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하거나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지문 틀렸어요. 행정처분 시 청문 절차 규정. 청문 절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 틀렸고. 2번 지문 중개행위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자, 우리 개업공사가 선관주의 의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의무죠. 그래서 2번 지문도 아니고. 3번 지문 중개보조원의 거래계약 시 작성 권한. 이거 없다는 거 아시죠? 뭐 이건 참고하시고. 4번 개업공사의 검인 신청 의무. 우리 개공한테 검인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개업공사의 검인 신청 권한 이래버리면 검인 신청 권한 있나요? 자, 그럼 한번 또 따져볼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검인 권한이 있다란 얘기지.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지문 참고하시고 5번 지문 고용인의 교육이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소공사 되기 전에 어떤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되기 전에는 직무교육. 그 다음에 우리 소공사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2년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죠.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 우리 법의 성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는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의 규정과 사법적 내용이 혼합된 중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법은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일면이에요.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어요. 우리 법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다. 그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했죠. 그럼 우리 법이 어느 영역에 있었다? 사법적 영역에 있었어요. 원래. 근데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거 그 우월적 지위를 지닌 자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개공에 대하여 규제하는 규정을 우리 법에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규제 규정이라는 것은 공법적 성격의 규정이죠. 요 규정들이 쫙 들어오면서 원래 사법적 영역에서 우리 법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공법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법들은 대부분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법의 공법화 현상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을 중간법, 혼합법. 민법학자들은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법을 민법학자들은 뭐라 불러요? 사회법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 지위 성격을 지니지만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기본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일반법 기본법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맞죠? 먼저 적용되니까. 다음 3번 질문. 부동산 중개계약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사법적 요소에 속한다. 맞아요? 그래서 사법적 성격을 띈 거죠.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맞아요? 다음에 손해배상은 우리 개공이 의뢰인에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요소에 속한다. 맞습니다. 좋고요. 4번님은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이므로 여기까지. 우리 부동산 중개 민사중개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중개, 상사중개 구분하고 있는데 중개행의 대상이 상행이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럼 민사중개라는 것은 민사거래를 소개하게 되면 민사중개다. 그래서 민사거래를 소개하면 즉 상행위가 아닌 것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게 민사중개예요. 근데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중개해야 된다. 이것도 요즘 안 물어봅니다.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 내용도 자세히 강의 안 했어요. 슬쩍 하고 넘어갔죠 그냥. 왜? 안 내니까. 이거. 그럼 상행위 중개하는 게 상사중개인데 그래서 제가 동대문 시장 예를 들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의류 도매업자가 있고 의류 소매업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둘 다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죠. 이들이 의류를 사고 팝니다. 의류를. 그럼 이것은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고 파는 매매 행위는 상행위가 분명히 맞죠. 이 상행위 자체를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상사중개. 근데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거래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행위, 갑을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세를 놓습니다. 이건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거래를 소개하면 이게 뭐다? 민사거래죠. 그러니까 민사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맞나요? 공인중개사법은 민사중개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OX. 자, 그럼 민사중개가 우리 부동산 거래만 있느냐? 부동산 중개만 있느냐? 아니란 얘기죠. 갑남과 을여가 혼인합니다. 혼인을 영업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런지도 모르는 게 어쨌든 그럼 이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아니죠. 이거를 소개합니다. 혼인중매라는 거예요. 이것도 민사중개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갑은 직업을 구하고 을은 사람을 구해요. 직업 소개. 이것도 영업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소개하는 것도 민사중개. 그러면 민사중개의 종류에는 부동산 중개도 있고 혼인중매도 있고 직업 소개도 있고 동산 소개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민사중개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다. OX. X죠. 틀렸어요. 전에는 제가 이거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내니까 이제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지 민사중개에 관한 기본법이 아니에요. 혼인중매는 혼인중개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 법이 규율하고 있고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이 규율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민사거래에 대해서는요. 개별법이 규율해요. 우리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제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역시 4번 지문 거기까지 민사중개이므로 여기까지 좋았어요. 상사중개를 규율하는 상법의 규정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렸죠?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죠? 그래서 상법의 뭐 회사편 규정이라든가 그 상업사용인 이런 규정들은 적용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요. 5번입니다. 공인인증사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그 효력이 미치고, 맞아요? 외국의 영토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률로서 국내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약집 들어와야 되죠? 용어의 정의.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상 본론이에요. 우리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출제하고요. 이건 문제 유형이 두 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단순형. 단순형 문제가 뭐였냐면 6가지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갖고 내는 겁니다. 이게 단순형이고 또 하나는 중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이거 중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 이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형으로 확실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6가지 용어의 정의를 기억을 더듬어 보죠. 먼저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라 하면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환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까지. 이게 중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탁기 알선도 중개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물 알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럼 자동차 매매 소개했습니다. 중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물 알선이 바로 중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하는 것은 중개 아니네요. 맞죠? 그러므로 자동차 세탁기 소개 중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알선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더라. 그러면 컨설팅을 해줍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 해줍니다. 또는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관리 대행을 해줍니다. 모두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면 이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나 타인의 법률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를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면 사실행위이면서 보조행위 맞죠? 보조행위고 대리인으로서 도와주는 거 아니죠? 사자로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독자적 행위에 속한다. 이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개의 3요소인데 중개가 되려면 일단 중개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개 의뢰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중개 행위자. 중개 행위자는 통상 누구를 얘기한다? 개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초 개념으로만 이해해 두세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중개는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이 알선.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용어의 정의. 글자가 하나 더 늘었어요. 중개업이 됐습니다. 그럼 글자가 3글자니까 중개업은 3가지 요소다. 중개업은 출발을 뭘로 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인은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말씀드렸고, 그럼 보수를 받지 않았거든요.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약속 요구까지만 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거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고,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 정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습니다. 이거 업이 된다, 안 된다? 우연한 기회 일에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알고 있고, 단 사무소를 열고 한 번 중개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업이 되는 요소다.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근데 문제는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럼 이꼬로 이게 뭐다? 중개업이다.
그러면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도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습니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이때는.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토지 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소개하면서 대출 알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개업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개와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란 말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등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 일정 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OX, X예요. 등록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자는 반드시 등록된 자임을 요하지는 않아요. 이거. 그렇다고 무등록 중개업을 해서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죠. 개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럼 개공은 뭐만 기억하자? 등록한 자.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개공의 종류, 개공의 종별이라 부르죠. 개공의 종별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법인인 개공, 공인인산 개공, 중개인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개공은 등록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음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끝나야 되죠.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그럼 소속공사라 하면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이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소공의 종류 하나는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고 있죠.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직원인 소공이 있더라. 통상적으로 소공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 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고, 자, 그러면 이제 소공사 용어 정했고 마지막으로 이게 3번이었구나. 내가 긴장했는 모양이네. 자,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인데 중개보조는 뭘로 출발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6가지 용어의 정의였고, 요즘 용어의 정의 문제가 경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었는데 그 문제가 한 문제가 다행히 실려 있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용어 이제 여기까지 보고, 자, 요약집 잠깐 보시죠. 덮지 말고. 지금 요약집에서 거기 중개에 대한 정의는 봤죠. 5페이지에 지금 암기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이거 판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와 사회 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있는지 여부에 결정해야 한다. 알아보시죠 이거. 이 판례 고맙게도 잘 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넘어갑니다. 이 판례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 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냐?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줘야 되죠. 근데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이 판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기억나요?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따라서 개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이거 상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대보증을 이제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져라, 이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들, 그러니까 3번 판례 한 번도 안 몰았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보충 부분에 있는 내용은 문제 풀리면서 잠깐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암기했어요. 7페이지. 요거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서 지금 8페이지에 판례가 실려 있죠. 이 판례 반드시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제 빈도가 엄청 잦은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럼 1번 지문입니다.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행위의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아시죠? 다음에 2번 판례.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건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판례.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권리금을 수다락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중개보수 한도 역시 이 권리금 거래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고 있고. 4번 판례. 이것도 엄청 고맙게도 잘 물어보죠.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공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거 해당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점 잊으시고, 다음에 5번 질문. 중개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여기서 끊어야 되죠. 포함되고 여기서 끊어놓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면요, 그 밖의 권리란 말은 중개대상인 권리를 말하죠. 그럼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되죠? 유치권 포함돼야 안 돼요? 되고, 그러나 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일단. 근데 모든 담보물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6번 판례입니다. 중개행위란 개업공사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한 경우도 포함한다. 알고 있죠 이거? 잘 알고 있고. 5번 판례입니다. 중개사물의 거래 당사자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어요. 자,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용어의 정의 4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가볍게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18페이지) 4번 문제. 이게 특 A라고 써 있는 게 뭐예요? 예? 꼭 풀어보란 문제예요? 사실은 내 책을 이걸 못 봤어요. 내가 책을 지금 이거를. 그리고 특이라고 써 있는 게 뭐 설명이 돼 있나요 책에? 설명이 따로 없어요? 이거 특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가 하나 그랬는데, 이게 특별한 문제니까 주의하라 이 뜻인가? 어쨌든 주의하라는 얘기겠죠 이게. 근데 봤더니 아닐 문제도 있던데. 이게 제가 세롬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세롬 출신이에요. 원래 강의 데뷔를 세롬에서 했어요. 제가 강의 데뷔를 세롬에서 했는데, 독립군으로 뛰다가, 이른바 들어보셨나요? 독립군이라고? 그게 이제 더 유식하게 이해하면 프리랜서라고 그래. 근데 이제 세롬에 같이 있을 때는 중개법 교수들이 따로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강의를 내가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독립군을 하면서는 이제 서로 의견 교환을 이제 새로운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통화는 하지만 친하니까 통화는 하지만은 서로 문제를 같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새로운 교수진한테 내가 문제를 많이 주긴 줬어요. 내 문제를 이제 친하니까 주긴 줬는데, 독립군으로 뛰다 보니까 모든 연구를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야. 다.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집을 보면서 와, 나랑 좀 차이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특강 문제 나간 문제 있죠, 유인물로 나간 문제들 있죠,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안 들어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 또 우리 동형모의고사하고 10국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동형모의고사하고 10국태를 보면 문제가 많이 틀리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사실은 후회를 했어요. 내 문제로 할 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 어쨌든. 근데 다른 교수님들이 내 문제 갖고 수업하면요 땀을 뻘뻘 흘려. 이제 어려워서.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게. 자, 그럼 4번 갑니다. 다음 공사법상 용어에 정의한 기술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어쨌든 특이라고 써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로 지금 나가 있는데 갑니다. 기억, 중개란 법 제3조에 규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까지 좋았죠? 거래 당사 간에 좋았죠?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뭔가 허전하죠? 뭐가 빠졌어요? 그 밖에 권리득 실명행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이만큼이에요. 이 중개 대상인 행위에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전세권 이정이, 지상권 이정이 등등등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의미가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밖에 권리득 실명행위가 꼭 나와야 되죠. 자, 그럼 기억지문 X였습니다. 다음 니은 지문.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 실명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일단 OX. 어디가 틀렸어요? 업으로 하는 것은. 이걸 알아봤어요? 요즘 이런 지문은 저도 옛날에 니은 지문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버렸지, 안 쓰는데 이 얘기예요. 중개업 용어의 정의가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때 이 중개 있잖아요. 이 용어의 정의를 섞은 거지. 다른 사람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 실명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걸 넣은 거죠. 문장이 길어졌죠. 읽다가 잊어버릴 만한데 지금 업이 빠졌어요. 업이 빠졌어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야 돼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니은 지문 X. 다음 디귿 지문. 공인중개사란 뭐만 나와야 돼요? 자격취득만 나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틀렸죠? 그럼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다? 개공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디귿 지문도 역시 X. 다음 리을 지문. 개업공사란 다른 사람에 의해 의뢰이에요. 일단 틀렸죠? 일단 틀렸어요.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중개업 용어의 정의와 섞었죠 지금. 그래 틀렸고. 다음 미음 지문. 소속 공인중개사란 개업공사에 소속된 자로서. X 나가버려야 되죠.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 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 가로 열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 맞나요? 예. 우리 과목에서는요 괄호 속에 있는 말 있잖아요. 이걸 틀리게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과목에서는요 괄호 속에 있는 말 있잖아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이 지문이 있었어요. 제외한다라고.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내버린 거지. 제외한다라고.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시험에서, 기출에서 괄호 속에 있는 말을 틀리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나는 괄호 속에 있는 걸 틀리게 내는 건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공법은 또 그렇게 된다면서요. 공법 기출문제에서는 그게 괄호 속에 있는 말 틀린 말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맞는 걸로 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포함 맞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맞아요. 개혁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후단은 맞았죠. 그래서 결국은 소속된 자로서 이게 틀렸어. 이게 아주 어려웠죠. 이 지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의 정의 문제는 단순형을 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면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 개업공사를 하면 등록만 나와야 돼. 그다음에 소속공사를 하면 말 그대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안 두면 미음 지문 아무리 읽어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걸 떠올리면 금방 잡혀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에 소속된 자로서 이 말이 틀렸다는 걸 딱 보이신 분은 이제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미음 지문 틀렸고, 다음 비읍 지문이에요. 중개보조원이란 일단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자로서 틀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떠야 됩니다. 공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틀렸죠? 그럼 맞는 지문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 1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박스형을 내면서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예의상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요즘 이 예의 없는 출제자들이 많아져 가지고 옳은 것 골라놓고 모두 틀리거나 모두 맞는 지문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40문제 중에 박스형이 작년 시험에는 지금 7개 정도밖에 안 냈지만 지금 28회, 27회 이때는 다 11개씩 냈어요. 박스형을 11개씩. 대신 지문을 줄였지. 지문 수를. 지금 지문 이건 연습이니까 지금 했더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지문이 박스형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요즘 최근 시험에서는 박스형에서 지문이 5개 내는 경우도 없어요. 4개 정도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게 해놓고 박스형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내면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는 참고해 두시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내가 이건 분석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닥치는 대로 풀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닥치는 대로 풀면 되는데 박스형을 출제할 때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몇 개냐 문제가 제일 어렵죠. 이거 하나 꼭 내요. 몇 개냐 문제 하나 꼭 냅니다. 반드시 내게 돼 있고 이게 그 다음에 괄호형 있죠. 괄호형 한 개 내요. 괄호 놓기 이거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형 내겠죠. 이거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이제 주로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 OX형 있죠. OX형 기억나요? 순서대로 골라라. 요거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박스형을 낼 때 제가 내는 모의고사는 이걸 다 규칙을 지켜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위촉을 할 때요. 출제 위촉을 할 때 40문제를 출제위원한테 위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보통 출제 난이도 상중하를 위촉을 하면서 지침을 어떻게 주냐면 334 정도로 내라. 물론 상중하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출제위원회의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죠 이게. 근데 지침은 이렇게 줘요. 상중하로. 그래갖고 334 정도 주는데 요즘은 주로 중개사법은 244로 주는 것 같아. 근데 29회는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문제를 저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29회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부 대충 한민호한테 들으신 분은 몇 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44로 내면 80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출제 위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어렵다, 쉽다 이제 되는데, 저도 모의고사 낼 때 저 규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형을 낼 때 주로 이제 244 정도 내고, 근데 후반기로 가면 보통 이제 저는 4, 2 정도로 내지. 4, 2 정도.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9, 10월 달에 문제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거. 시험이 이제 한 달 앞두는데 중개사법 80점 맞아야겠는데 동영에서 여러분들이 80점 맞고 싶어 해. 욕심이라고 그랬죠? 동영은 몇 점 맞으면 되냐고요?
60점 맞으면 돼요. 24개. 그 정도 맞추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보든 시험을 보든 무조건 시험을 보면 중개사법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모의고사에서 80점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시험장에 가서 100점 맞고 온다니까. 아니 시험장에서 뭐하러 100점을 맞아요. 공부를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냥 딱 300점 맞고 합격해버리는 거야. 300점 다 합쳐서 맞잖아요. 이분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 평균 80점 맞으면 누가 상을 줘? 아니면 수석에서 누가 상을 줘? 그죠? 아 예전에는 수석하면 금이락도 줬지. 금세냥 협회에서. 지금은 금값이 지금 비싸졌으니까. 어쨌든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감당해? 딱 60점 맞고 합격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 과목은 있잖아요. 1차 과목은 평균 50점만 맞으면 합격 라인이에요, 이미. 예전에는 1차 과목 모의고사에서 45점 맞아도 합격 라인이라고 했었어요. 왜? 그때는 어렵게 연습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어렵게 계속 내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다 포기하고. 이거. 쓸데없이 어렵게 한다고. 시험 그렇게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합격하는 거고 2차 과목에서도 평균 모의고사에서 50점 나오잖아요. 그럼 합격 라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만 득점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1차에서도 모의고사 60점 넘기고 싶어 하고 2차 과목도 60점 넘기고 싶어 하는데 특히 중개사법은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맞고 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시는 분은요 시험장에 가면 진짜로 잘못하면 다 맞히고 온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 어디다 지침을도 공부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가요. 계속 이거. 그동안 지금 1차 과목을 8개월 해왔어 공부를. 11월부터 시작해갖고 6월 달까지 두 과목을 드립다 파댔는데 아니 봤더니 모의고사 봤더니 막 민법 45점, 개론 잘 맞아요 50점 막 이렇게 맞아. 승질 나지 분명히. 근데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막 8월 달에 가갖고 모의고사 봤는데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 말에 가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래도 1차가 50점밖에 안 나온 거야. 평균 문제풀이까지 들어갔는데 승질 났고 2차 버려버린다니까. 2차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1차 선생님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문제를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내고 싶으면 문제답게 내라. 1차 선생님한테 그 얘기 많이 한다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1차 과목 선생님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험 기간을 늘려버리는 결과가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 낼 때 진짜 기출에 맞춰갖고 문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조심해서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났는데 내가 30점을 맞아도요 기분 좋은 문제가 있어. 아 이건 내가 진짜 몰라서 틀렸구나. 근데요 내가 60점을 맞고도 아주 불쾌한 문제들이 있어. 문제 잘못 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두 번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선생들이 워낙 젊은 선생들이 많이 진입을 했고 친하지 않은 선생들이 많은데 선생님들끼리 이제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이 딱 있잖아요. 그럼 메인 선생님 한 명이 딱 있어. 대장이 있어. 그래갖고 지침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제가 모의고사 감수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버릴 문제 싹 그어버려요 내가 다. 그냥.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살려서 그래 한번 문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렇게 보자. 그러면서 그냥 나가고 있는데 정 이건 아니다 싶은 건 내가 그어버리거든 그냥. 빼라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1차 과목 선생님들이 문제를 진짜 특히 개론이 그래요. 특히 개론이 아니할 말로 진짜 속된 말로 지 내고 싶은 대로 내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보잖아요. 와, 내 개론 이거 공부 잘못했네.
개론해야지. 2차 포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7, 8월 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지고 평균 50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정상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명심해야 되고 2차 과목도 평균 지금 이제 2차를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7월 달에 2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차 과목 시작하면서 일단 공부부터 하라고 그랬죠.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려운 과목부터 치고 가야 돼. 뒤로 갈수록 쉬운 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득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 어려운 것부터 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2차 과목을 내가 공법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마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오시고 2차를 버리지 말란 얘기니까. 근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2차를 이제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하는데 점수 가지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그동안 경험을 왔을 때 1차 과목은 나는 1차 과목 자신 있어 하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고 합격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깨우치기는요 20년 걸려도 안 돼. 민법을 깨우치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냥 계속 긴장을 해가면서 1차 과목이니까 매일 보란 얘기예요. 매일 보면서 그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신다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사법 문제 풀어봤지만 어려운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지문 제가 이제 소속된 자로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로서가 딱 보여버리는 거야. 그냥 아 틀렸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가 와야 되는데 그 시기가 빨리 오시는 분이 9월이라니까. 빨리 오는 게 9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 수험생들은 10월 달 가서 와요. 10월 달 가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어쨌든 연습을 하다 보면 보여요. 지문 자꾸 보다. 이 자리에는 벌써 오신 분들이 있어요. 벌써 그분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딱 보면서 이미 알면서 가는 거지 그냥. 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쌓여가지만 그걸 눌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수로 내 실력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맞추고 있는가 실수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내려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네, 좀 쉬었다 하죠.